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 내 삶의 기록 운동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제가 우리 TV를 개국하면서 저희 단체, 어떤 단체인가, 또 무슨 활동을 하는가, 또 내 삶의 기록 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인터뷰 영상을 만드는가, 이렇게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첫 번째, 내 삶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본인의 삶을 소개해 줄 초청 인사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차인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차인태 교수님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아나운서 차인태로 그렇게 기억되시는 분인데요. 아나운서 활동도 많이 하셨지만은 또 저희가 잘 모르는 또 다양한 경력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경기대 다중매체 영상학부 교수님으로 또 정년퇴임도 하셨고요. 또 ROTC 중앙회 회장님도 역임하셨고, 또 평안북도 도지사도 역임하셨고, 그 외에도 아나운서 클럽 회장도 하셨고,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기에는 지금 벅찬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런 사회적으로 성취한, 성공한 그런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인생을 이제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스스로 평가해보고 내 삶이 어떻고 어떤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차인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차인태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 삶의 기록이라고 하니 참 어떻게 보면 귀한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뜻을 함께해서 이처럼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온 길의 한 단면이라도 많은 후학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시작을 2009년도에 그 흔적, 대한민국 대표 아나운서 차인태의 흔적, 삶의 흔적이란 뜻이겠죠. 예, 이 책을 내셨어요. 상당 부분 좀 자서전적인 내용은 있지만은 다양하게 살아오신 그런 흔적을 여기 정리하셨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던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이런 소박한 고백서가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줄 수 있는 한자로 촛불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스스로 돌이켜보면 20대 때까지의 나의 인생은 2등 인생이었다. 또 30, 40대는 못난 가장이었다. 50대 들어서는 갈림길에선 고독한 중년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었던 화려한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차인태 아나운서님의 인생하고는 달리 이렇게 이제 상당한 고백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유럽에 가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지구상에서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 한 권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 사람의 삶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분이 세상적으로 무슨 큰 성공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아주 진솔한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발걸음들을 많은 분에게 이렇게 전파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기록도 그 중에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이장원 원장이 질문을 주셨지만, 저는 실향민의 꼬레비 세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북 사람이죠. 근데 이제 6.25 전에 월남을 한 이른바 이제 실향민인데, 그러한 그 과정을 다 겪고 결국 이제 여기에서 살아나가면서 아나운서가 되기까지는 물론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입시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초, 중, 고, 일반고등은 거의 지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배정이 다 되니까. 제가 할 때는 이제 50년대 말이니까 중학교에서 그 당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가는데 국민학교 마치고 중학교 시험을 봐서 제가 1차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2차로 갔고요. 그 2차 중학교에서 다시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또 고등학교 도전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또 낙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전공을 택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학에 응시했는데 낙방이라는 결과를 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시 때마다 한 번에 합격한 예가 없는 아나운서도 사실 나중에 보면 나중에 두 번째 아나운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떨어지고 이제 그만큼 그런 과정을 저만 겪은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사람 사는 게 이렇게 굴곡이 많을까 또 힘들까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그렇지 않은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자존감이 많이 좀 떨어지고 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에 좋은 분들 또 친구들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심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어떤 입시의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글쎄요 한두 번의 실패나 또는 좌절, 실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다고. 그러나 그걸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경우라도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또 김어중 회장이 했던 말 중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흔적에서는 뭐 간략하게 썼지만 20대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뭐 약간의 방황의 시기였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진로를 결정하는 데까지 상당히 좀 힘들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의 좋은 그 디딤돌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30, 40대는 방송이 너무 좋아서 또 방송에 매달리다 보니까 가정생활에 조금 소홀했다는 것은 뭐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나운서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걸로 그렇게 느끼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저 때는 4일에 한 번씩 회사에서 잠을 잡니다. 숙식을 하면서 이제 새벽 방송도 하고 심야 방송도 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한 달이면 벌써 한 열흘 가까이 집에서 잠을 못 자는 거죠. 회사에서 자면서 먹고 또 쉬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다 보면 결국 일에 매달리는 것이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다 쏟아도 어려운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뭐 소홀한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 그걸 잘 참아주고 또 남편 또는 아빠를 이해해줘서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저희 삶의 것들이 누구나 다 느끼지만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50대다 60대다 돼서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자기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제 삶에서 하나의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른 길, 옳은 길, 정당한 길이라면 뭐 한두 번 실패해도 계속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물론 후회되는 측면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말하면 감사한 제목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살아보신 흔적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보니까 뭐 신혼여행 갔다가도 방송 때문에 뭐 다시 올라오셨다라는 그런 뭐 에피소드 내지는 그런 일까지 뭐 그때 지금 생각하면 뭐 있을 수 없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디 뭐 그 예를 들면 뭐 육아휴직을 남편한테도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시대인데 그때는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간 첫날 밤에 다른 프로그램 프로듀서가 전화가 왔어요. 차 선배 어디 계세요? 나 제주도에 있는데 그거 왜 가셨어요? 나 신혼여행 왔다고. 내일 녹화 있는데 모르셨어요? 그래서 아주 난감했죠. 그래서 결국은 신혼여행도 그냥 하루만 자고 올라왔고, 뭐 그건 방송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월남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 평안북도 벽동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이제 그 일찍이 이제 북한 정권 들어서는 거 보면서 이제 가족들이 다 월남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모든 걸 두고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성장기를 보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길래 어머니의 진심 어린 식탁 기도가 오늘날에 나를 있게 해줬다 이렇게 이제 고백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 또 부모님하고의 그런 그 경험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우리 나이로 5살 때 부모님 손 붙잡고 38선을 넘었습니다. 평안북도 벽동이라는 데는 이 보시는 여러분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안북도 맨 서쪽이 의주군 신의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수풍댐, 그리고 이제 그 압록강을 쭉 따라서 올라가다가 이제 백두산이 있고 백두산부터 동쪽은 두만강. 그러니까 이제 압록강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옆으로 이제 뭐 의주군, 그 다음에 창성군, 삭주군, 뭐 초산군, 뭐 이렇게 이제 위원군 다 있습니다만은 그 중국하고 마주 바라보는 그 벽동이라는 데는 논보다 밭이 많은 약간 산악지대고 비교적 뭐 좀 궁벽한 산골이다 이렇게 생각. 아직도 탈북하신 분들한테 벽동 가보셨냐 그러면 가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대도시 중심으로 북한도 이렇게 살아왔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넘어와서 48년 6월이니까요. 8월에 우리 이승만 박사가 이제 유엔 감시하에 남한만에 이른바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해 9월에 김일성이 조선인민 뭐 공화국인가 민주주의공화국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평의전을 나온 의사셨는데 그 북한이 이제 공산 치하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뭐 대규모 숙청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무슨 관직에 있었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가운데도 가령 많이 배운 사람 또는 기독교인 또는 지주나 토호 이런 분들은 모든 재산이 다 국유화되니까 뭐 도리 없이 이제 다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우리도 이제 가족들이 넘어왔는데 일가족이 한꺼번에 못 오고요. 38선을 이제 다른 루트로 해서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제 남쪽에 와서 다시 만나서 이랬는데 남쪽에 와서 전 뭐 어린 마음에 느꼈던 게 언제 내 방에서 잠을 자보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그해 1948년 6월이 덥기도 했고 비도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경상북도 쪽으로 뭐 이제 그때 외관, 성주, 봉화, 뭐 영천 뭐 이런 식으로 쭉 부모님 따라서 이제 피난 생활을 했는데 비가 오면 남의 그 초가집이나 뭐 저 양철집이라도 그땐 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네 식구들 들어가서 자기도 힘든 방인데
이북서 넘어온 거죠. 일종의 피난민이 비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비가 오면 처마 밑에, 추녀 밑에, 텐마루에도 그래도 앉아서 밤을 새게 한다든지 어쨌든 비는 안 맞게. 그 다음에 뭐 먹고 살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저 무엇이든 자식들은 먹여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가는 집집마다 그래도 이렇게 양푼이나 바가지에 감자 삶은 거라도 내고 이거라도 매달 아이들 먹이라고 아주 따뜻하게 해줬던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맙고요. 이게 뭐 이북 사람이다, 이남 사람이다 이걸 떠나서 참 그래도 정착하고 해서 경주에서 이제 아버님이 개업을 처음 했다가 1950년에 6.25가 나면서 그해 겨울에 군의관으로 징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 군의학교로 갔다가 그다음에 교육 마치고 막바로 전방 횡성 화천 해서 강원도 군의관으로 가셨기 때문에 가족은 그냥 외할머니나 저희 어머님 우리 쫄망쫄망한 아이들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럴 때에 그래도 외할머님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지만은 늘 하셨던 게 그래도 맨손으로 38선을 넘어왔지만 우리 가족 모두 크게 다치지 않고 이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산다는 게 참 어렵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면 비단 저뿐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아마 이 시간 함께하는 실향민이나 또 고향을 멀리 두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살아온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따라서 그땐 그때대로 어렵지만 또 지금은 또 지금대로 아마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대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요. 네.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장학 퀴즈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쭤보고요. MBC에서 이제 대표 아나운서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이제 그 기억을 가장 많이 이제 알고 계신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은 많은 선배 또 경영진 또 후배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방송인으로 이제 쭉 지내오셨던 걸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89년도에 MBC 이제 노조 파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후배들이었을 거고 그때 아나운서실의 실장님으로 계셨는데 근데 이제 방송 현장을 지켜야 된다 하고 거기에 같이 이제 동참하지 않고 후배들하고 조금 갈등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간단하지만 평생의 어떤 그런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던 직장에서 그 지지와 성원을 받다가 이런 이제 일을 겪으실 때 당시에 어떤 심정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예. 그 시대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1980년대 후반에 그 어려운 어떤 우리 한반도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역사의 큰 용트림을 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승만 박사의 제1공화국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제2공화국이 오면서 87년부터 이른바 이제 어떤 사회 변화 또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상황 또 이런 것 때문에 다 아시지만 여러분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서 노태우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른바 6.29 선언이라는 걸 기억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 대통령 간선제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민주주의가 한 단계 올라가는 국민의 이제 소중한 권리가 행사되는 그런 대통령 중심제의 단계가 들어서는 그 때가 결국은 6.29 선언으로 인해서
노동조합 활동이 이제 허용이 되고 또 그때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뭐 교복 자유화, 두발 자유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얽매였던 것들에서 풀려나는 그런 과정에 방송도 예외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랑받던 우리 문화방송도 뿐만 아니지만 이른바 이제 민노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노총과 민노총 산하의 언노련, 이제 언론노동조합 연맹, 그 언노련 산하의 각 방송 노조, 이것이 이제 되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떤 노사 간의 어떤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나 또는 파업이나 이런 어려움으로 겪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문화방송 아나운서실에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우리 후배들 마음속으로는 그랬어요. 우리 후배들만은 괜찮을 거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 간부나 집행부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대외 활동을 할 때는 간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앞에 나서면 저 사람 이렇게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우리 후배들 중에는 이제 그런 것에 뜻을 같이 한 이제 동료니까 또 입사 동기고 하니까 이제 어깨 동무하는 측면에 나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노동자 편에 서게 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관리직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측이고, 그러니까 방송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갈등이 있고 뭐 파업이 된다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나운서들이 내가 그랬어요. 노동조합 활동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가기 때문에 나도 노조에 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노동조합원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가고, 그렇지 않은 아나운서는 그냥 그대로 방송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조에 가입한 아나운서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또는 뭐 남아서 방송하는 사람을 더 악해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방송의 일선에서 있는 아나운서는 시청자나 청취자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자기 일을 팽개치고 그쪽으로 나가버리면 결국은 방송은 누가 하냐. 결국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조합원, 여러분들 다 우리 또 조합원 된 아나운서들 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조합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충분히 인정을 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송마저도 뭐 뉴스도 안 하겠다. 또 MC도 안 하겠다. 뭐 스포츠 중계도 안 하겠다. 방송 자체를 던져버리는 건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활동은 하면서도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에는 일단 쉽게 말하면 펑크를 내지 마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아나운서들이 그 뜻에 이렇게 따라줘서, 물론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그 인간적인 갈등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넘겼고, 또 그것이 우리 아나운서로서의 방송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기본 원칙만은 세워졌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로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우리 후배들이 이해해주고 잘 따라줘서 시간은 지났지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것이 제 삶의 기록 중에 아주 한 단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책에도 그렇고 이제 뭐 언론상에 차인태 교수님 살아오신 얘기가 이제 뭐 자주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근데 MBC 노조 파업 얘기 이런 거는 책에서 간단하게만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전공이 노사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인생을 지내오신 건 아니었던 사건이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여쭤봤고 오늘 또 이 기회에 또 당시 계셨던 분들에게도 또 좋은 말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MBC 시절 결국 장학 퀴즈 얘기인데요. 17년 넘게 장학 퀴즈를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저도 뭐 이 장학 퀴즈에 실력이 안 돼서 나가보지는 못했고 제 친구도 나가봤고 뭐 당시에서는 뭐 이게 장학 퀴즈가 대단한 프로그램이었는데 17년 넘게 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생각과 각오로 또는 뭐 의미로 17년을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해 오셨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년 또는 뭐 젊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이게 무슨 뭐 인기 프로라서 이렇게 저는 17년 동안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생각, 또 오늘날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예전보다는 지금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 주시고 싶은 얘기나 이런 것들 같이 곁들여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아마 여러분은 차인태 하면은 문화방송 하면 장학 퀴즈 이거 기억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973년에 시작해서 제가 90년까지 남자 아나운서로 진행을 했고 여자 아나운서는 많은 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 롱런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마 기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MBC의 경우에는 매일 저녁 밤 9시에 하는 MBC 뉴스 데스크라고 하는 MBC의 종합 저녁 뉴스의 앵커를 오래 했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 아마 이 보시는 분 중에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는지 몰라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통행금지가 있을 때입니다. 74년부터 제가 79년까지인가요?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라디오 심야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별이 빛나는 밤에 디스크 잡기. 그 이후에는 텔레비전의 그 주부 대상 프로그램에 차인태의 아침 살롱, 차인태의 출발 새 아침.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아침마당과 같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또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한국일보하고 태평양화학이 공동 주최했던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뽑는 대회, 이른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사회를 제가 10년 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했지만 아마 그 중에서도 이 장학 퀴즈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우리 이장훈 원장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73년에 시작할 때는 무슨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문화방송은 상업방송이었습니다. 상업방송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퀴즈라는 형식이 과연 그 얼마나 소구력을 갖겠는가.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일단 시작해보고 만약 시청률이나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접자. 이런 그때 제작진도 그랬고 저희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MBC 입사한 지 이제 그 당시 4년 차니까 뭐 아직 그렇게 큰 아나운서는 아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신설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봐라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했는데 예상외로 시작하자마자 뭐 한 두세 달 만에 그냥 막 그 당시 방송국 그 정동에 있었는데 토요일 녹화할 때마다 정동 골목에 학생들이 그냥 줄을 서가지고 그 동네派出所나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교통순경이 그저 자동차 지나가게 교통정리를 할 만큼 막 정말 구름처럼 그래서 이렇게 많이 호응을 해주나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젊은이 학생들에게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주 없었던 시대에 아주 신선한
물방울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주 그 샘물과 같은, 그리고 이 학생들은 매년 엄청나게 잘합니다. 예?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사회로 나가고 그 학생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과 도전의 기회를 준다는 거. 왜냐하면 장원이 되면 장학금을 주거든요. 기장원이 되면은 그 기장원 된 학생이 어느 대학을 가든지 대학 졸업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그 당시 이제 선경이 단독 스폰서였고 아직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또 학부형 입장에도 그렇고, 학교는 일단 자기 학교 학생이 장원이 되면 막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칭찬을 할 정도로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대단한 도전의 장이 된 건 틀림없죠. 그것이 하나의 문화방송을 버텨준 기둥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그 당시 수사반장이라든지 MBC 권투, 챔피언 스카웃, 유쾌한 청백전, 뭐 명랑오락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전원일기 뭐 이런 드라마와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 문화방송의 아주 전성기랄까 그런 시대를 결국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계속 이어올 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 장학 퀴즈는 나중에 이제 문화방송에서는 이제 끝났지만 지금은 현재 EBS 저 교육방송의 교육TV로 가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일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방송사에 73년에 시작해서 지금이 되니까 이제 벌써 51년, 52년 한 프로그램이 누가 진행을 했든 간에 꾸준히 매주 시청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존속하고 있다. 저로서는 큰 보람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장학 퀴즈에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배출이 되고 또 사회 각계의 소중한 자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이제 리타이어한 분들도 많지만 어느 일면 보게 되면 그때 이제 그 탈락하거나 또는 주장원전이라는 게 이제 5명이 나와서 한 사람이 장원이 되고 나머지 4사람은 안 되거든요. 이 학생들도 따지고 보면 그 학교에서 다 그래도 막 우수한 축에 들었는데 어떤 장원이 되지 못했다는 데 대한 어떤 좌절 뭐 이런 것의 얘기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다. 저는 제가 살아온 시대도 그랬지만 또 저희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김난도 교수가 쓴 책 중에 청춘이니까 아프다 이런 그 책이 있습니다. 청춘이니까 아프다. 젊을 때는 그만큼 뭐랄까요 갈등하고 어떤 내적 성장을 위한 어떤 진통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아마 지금은 뭐 인구 절벽이다, 무슨 출산이 뭐 떨어진다, 취업이 어렵다, 내 집 마련이 어렵다. 젊은이에게 그냥 꿈을 몽땅 다 뺏어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대, 저희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대로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궁즉통이라.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헤어날 구멍도 있고 어디엔가는 태양, 빛이 들어온 틈새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지혜 또 방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닫힌 것이 내 앞에 큰 벽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뭐 노력이랄까 또는 이 세상과의 어떤 치열한 대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 막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낙심, 낭망,
이런 단어는 이 마음속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제 삶의 기록 중에 일부입니다. 예, 이제 조금 이제 좀 우리 차인태 교수님 이제 좀 개인사적인 걸로 조금 화제를 돌려서요. 그 방송 이후에 경기대 다중매체 영상학부 교수님으로 하셔서 후학들을 또 이제 키워내시고 뭐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그 제자로 많이 키워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분들 이름을 여기서 다 말씀하긴 그렇지만은 근데 그리고 이제 정년을 학교에서 하시고 아마 그 직후로 저는 지금 짐작하는데 좀 큰 병을 생각지도 않았던 큰 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투병을 한 6년 정도 하신 걸로 굉장히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땠고 또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헤쳐나오고 지금 뭐 삶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바뀌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제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을 끝으로 문화방송에서는 떠났지만 곧바로 이제 경기대학 서울 캠퍼스에 다중매체 영상학부라고 해서 신설부가 하나 생겼어요.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츠라고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방송 일반 그다음에 제작 또 연기 뭐 정치 매체에서 몇 가지가 돼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했는데 내가 과연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열심히만 했는데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자료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선배들한테도 묻고 해서 한 학기 해보니까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뭘 이렇게 자꾸 전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종 쳤어요 그래. 뭐야 그랬더니 아까 강의 그러니까 그 왜 50분 수업에 땡 한다든지 벨이 울린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복도에 하다 보면 제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다음 강의실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미안하게 됐다 그러고 이제 끝낼 적도 있는데 근데 그 학생들이 결국은 지금 보면은 다중매체 그러니까 방송과 연관된 가령 뭐 지금 현재도 개인 프로덕션의 엔지니어든 작가든 프로듀서든 또는 지금은 뭐 매체 자체가 워낙 많아서요. 뭐 국회 방송이나 꼭 공중파가 아니더라도 이런 케이블 TV나 종편이나 이런 데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학도 갔다 와서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을 해도 아직도 제자 중에 몇 사람은 그래도 늘 연락을 하고 또 우리 제자들 제가 결혼식 출입 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살지? 하고 내가 꼭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도 컸을 텐데 좋은 소식이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로 그 질문에는 답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했던 게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정년하신 이후에 6년 정도 이제 혈액암 투병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관련된 그 간증하시는 어떤 그런 교회의 영상도 보긴 했는데 굉장히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그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일면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을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라 이제 살아오면서 나도 저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A, B 할 때 B세포 미만성 악성 림프 종양 이게 제 병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 심장과 폐 사이에 그 혈관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림프 종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액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수술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폐나 심장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만큼 여러분 앞에서 웃으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과정을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번의 그 고비도 넘기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이장원 원장이 투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 투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투병이라는 거는 싸울 투자예요. 네. 병이고요. 병하고 싸워서 사람이 이긴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병하고 싸우면 병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것이 왔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더불어 가자. 응? 그러니까 내가 과거처럼 아주 뭐 연부역강한 몸이나 체력은 어렵더라도 나에게 찾아온 이 병을 더불어 어떻게 하면 잘 달래서 나도 살고 병이 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한 것으로 해서 또 다른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또 하나 소중한 그 깨우침도 얻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나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이건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경험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만약 이제 나이가 들거나 우리의 몸에 노쇠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만약 어떤 병을 얻게 되면 너무 아이쿠 하고 확 주저앉지 말아라. 응?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러고 이제 방법을 찾아 나가면 나름대로의 어떤 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니면은 병보다는 좀 더 낫게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보시는 분 중에는 크고 작은 나이 드신 분은요 어디든 조그만 뭐는 다 있어요. 뭐 어디가 안 좋다 하는 근데 그거를 너무 소홀히 할 것도 아니지만 그런 병이 왔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는 조금 피해 주시고 뭔가 나에게 이런 어떤 연단의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걸 이제 같이 고민하고 또 섭생, 운동, 또 그러니까 이 밝은 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단어 중에서도 실망, 좌절 뭐 이런 단어가 많지만 그러나 이쪽에 보면은 그래도 뭐 희망과 용기와 또 하나의 또 열정과 또 뭔가 이렇게 포지티브 나오니까 그러한 면에서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내 삶의 일부 기록 중에 일부다. 다시 하나 말씀드리죠. 지금 말씀 중에 이제 희망, 소망, 또 용기 이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씀이 결국은 독실하고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오시고 지금도 영락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살아보시니까 확실히 이러이런 게 좋더라. 나는 좀 이렇게 좀 달리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평안북도 벽동에서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의 그 증조 할아버님이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보면 이제 고종 황제 시절인 것 같아요. 중국을 거쳐서 넘어온 영국 또는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짐을 풀어 온 이제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됐는데 평안북도 선천이나 정주 같은 데는 그 당시는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그만큼 기독교가 흥왕했고 평양 대성회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익스플로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기독교인이 늘었는데 그때 그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아주 완고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고집이 강한 분이었는데 중국하고 이제 뭐랄까 이제 뭐 물물교환 비슷한 뭐 그런 장사도 하셨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선교사를 알게 돼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집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 또 우리 손자, 손녀 이르기까지 그런 것이어서 크게 무슨 어떤 거부감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살아나가는 동안에 내 스스로가 내세울 만한 뭐 아주 엄청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릇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애쓰고 그 다음에 이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 그러니까 그게 글로는 아주 쉬운데요. 실천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나라도 작지만 실천해 나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 가서 내가 누굽니라고 이렇게 자랑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향기가 향훈이 주변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크리스천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그 주변에서 이제 저희가 아는 뭐 연예인 또는 뭐 방송인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뭐 국회의원으로 출마도 하시고 뭐 되신 분도 있고 뭐 떨어지신 분도 있고 주변에서 또 이제 뭐 정치를 이제 하자 국회의원 나가라 이런 일들이 많은데 당연히 우리 저 차인태 교수님도 그 이름값 때문에 명망성 때문에 많은 뭐 요청과 유혹이 정치권에서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제가 아는 한은 이제 뭐 국회의원 나가시고 이런 건 안 하시고 또 어느 글에서는 그런 거를 애써서 좀 멀리 하고 그렇게 사셨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뭐 여기에 기준이나 어떤 그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셨는지. 네. 예. 제가 이제 이장원 원장한테 꼭 하나 묻을게요. 예.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것이 성공의 척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국민의 대표로 의정단상에서 입법 활동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하는 그런 활동하는 건 난 그건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요. 조건이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학연, 지연, 혈연. 전부 다 마이너리티입니다. 학연은 학교마다 다 떨어졌죠. 내세울 만한 학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왜 간판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지연. 우리나라가 어느 틈엔가 지금 뭐 동이냐 서냐 뭐 남이냐 북이냐 근데 글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북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적이 평안북도에 있기 때문에 어디 지역적인 연유 내가 어디 사람이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혈연이라는 게요. 제가 김혜김 씨나 전주희 씨도 아니고 이게 연한 차 씨거든요. 차 씨라는 건 아주 적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씨가 적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누굽니다 할 때 같은 성을 가진 김이 박최정 하면 아 그러십니까? 근데 저 참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모르겠어요. 외국 같으면 뭐 다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뭐 핸디캡이면 핸디캡이었나. 또 하나는 그거 못지않게 제가 방송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나 청취자와 만나고 대화하는 게 너무 감사했고, 아, 예?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 내가 하는 어떤 연예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안과 기쁨을 얻는다. 아, 또 장학 퀴즈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 그래도 뭔가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하는 어떤 ambitious, 그러니까 boys be ambitious 같은 그러한 것을 주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지금 말씀한 것보다는 못지않게 가치 있는 일 아니냐. 근데 그러한 것이 또 듣고 또 현실적으로는 아나운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전 뭐 잘 모릅니다만 주변에 우리 선후배나 친구들 보면 고생한 사람들 많이 봤죠. 뭐 선거 때마다 그냥 뭐 하다못해 뭐 국회의원, 뭐 시장 무슨 또 뭐 저 도지사 뭐 어디
잠깐 선거만 있으면 명함 내밀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 저분은 저 길이 저 사람의 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그 사양하는 뭐 그런 건 또 그러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되짚어 보면 그 기간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일생을 사는 동안에 국회의원 4년, 글쎄 그것도 정상적으로 하면 4년이지만 잘못하면 1년 하다가 또 그만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한 번, 두 번 해서 재선 8년.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꼭 어떤 사회적인 소셜 스테이터스를 결정하는 척도는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 금력, 명예, 이것은 다분히 세상적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내적인 충실함이 더 소중하다. 전 그렇게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뭐 가장 소중한 자산, 가족이겠죠. 그래서 바쁘게 이제 살아오신 거는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가정에 시간적으로는 많이 투자도 못 하시고, 일에 진심으로 이렇게 몰두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따님이 2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하고, 예. 어떻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살아오셨고, 지금 뭐, 따님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어느 가정이나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오면서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 꼭 무슨 뭐 소득 광부나 또는 뭐 중동 근로자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지만 어느 곳에서나 전부 다 열심히 했던 세대가 사실은 저희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는 분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걸 되짚어 볼 때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나 아내하고 소통을 안 했다.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말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눈을 봐서 서로 마주치면 그 뭔가 이렇게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거있죠.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제가 한참 바쁠 때는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타면 그걸 은행에 가서 가능하면 새 돈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5만원권이 없을 때니까 10,000원권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딸아이 둘한테, 그리고 아내한테 매달 편지를 따로따로 써요. 그러니까 그 뭐, A4로 하면 뭐 한 장 정도? 그러니까 뭐, 빽빽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200자 원고지 그저 한두 장 정도. 내가 하고 싶었던 지난 한 달의 여러 가지 일, 소소한 것도 좋아요. 자꾸 쓰면. 이래서 이제 이달 아이들한테는 용돈이다. 아내한테는 뭐 적지만 이달 생활비다. 그러니까 그냥 여보 하고 이렇게 톡 주는 게 아니고 편지에 넣어서 봉투 딱 해가지고 이름 쓰고 뒤에 아빠 이랬더니 우리 딸아이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매달 받았던 그 편지 중에 몇 장을 시집가서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나한테 보여주지는 않고 근데 자기는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걸 쌓아놓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때 우리 아빠가 이렇게 바빴구나 또는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또는 이런 그 어려움 또는 마음고생 그것이 아마 거기 좀 쓰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저는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 클 때요. 제가 한 번도 공부해라 1등 해라 저는 1등 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울타리만, 가정이라는 울타리 넓게만 나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뭘 하든. 또, 1등 못하면, 10등도 좋고, 저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 길은 본인이 또 열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따른 그 어떤 스트레스나 또는 뭐, 이렇게 대치동 엄마 같은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와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다 40, 50 다 됐지만 그래도 아빠가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 자기들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키우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글쎄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현재는 삶에 아주 치열했던 전반전, 후반전 다 끝나고 제가 큰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는 저는 후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반전 중에서도 후반전도 0대 0이 돼서 이제 연장전에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러면 전 후반 끝나고 연장전은 뭔가 되감는, 그러니까 돌려드리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아내하고도 뭐 많이 얘기를 하죠. 아주 뭐 작은 얘기, 점심 뭐 먹을까서부터 뭐 혹시 어느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어때? 뭐 어디 뭐 봄철에 꽃 피었다는데 어디 뭐 유채나 뭐 개나리 뭐 예를 들면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마운 것은 우리 딸아이들이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요새는 그 SNS 모바일로 영상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짜라며요. 네. 돈 안 내고 하는 거. 그 하루에 5분, 10분, 아버지 오늘 뭐 점심 뭐 드셨어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이번 주에 뭐 친구들 안 만나요? 예를 들면 뭐든 간에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 또 아이 커가는 얘기, 또 우리 저 막내는 지금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얘기도 또 나누고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 사는 거는 뭐 거의 다 같지요. 근데 그런 어려움, 내가 바빴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어떤 시간적인 그런 건 분명히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서로 소통하고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그런 것을 아주 빵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오늘 차인태 교수님한테 사실 여쭤볼 건 더 많았는데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또 길면은 또 지치시니까 아쉽지만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하신 걸 봤는데 거기서도 마지막 질문은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삶을 평가하신다면은 가장 잘 살았다는 부분과 가장 조금 후회로 남는 부분을 이렇게 좀 골라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근데 저희도 한번 좀 그렇게 부탁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걸 지금 딱 잘라서 이거다 말하긴 조금 그렇긴 한데,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에게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과분한 인정, 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거는 남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참 축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지나온 시간이지만 참 보람된 시간이었다. 방송을 했던 것에 대한 것이 이제 물론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자랑스러웠다, 또는 마음속으로부터 뿌듯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후회되는 거는 혹 제가 학창생활, 사회생활, 군대생활 또 여러 가지 공직생활 하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었거나 섭섭함을 끼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저로서는 참 후회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지나간 건 도리가 없죠. 뭐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후회되는 일은 줄이자. 예? 그러니까 적게 후회할 일만 하자. 그래서 나온 제 하나의 새로운 삶의 좌표랄까는 감사와 쉐어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또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감사, 가정에게 주었던 감사, 또는 사회 많은 좋은 지인들과 또 이런 소통, 또 대인관계에서의 이런 감사. 이제는 쉐어는 이제껏 가졌던 나의 모든 것, 나의 지식도 좋고 지혜도 좋고 내 능력도 좋고 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일도 좋고 그걸 나누는 이제 쉐어라는 이제 감사와 쉐어가 저의 이제 앞으로 나온 삶의 화두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삶의 기록, 네? 남긴 기록, 예. 제 삶의 기록. 이게 왜 소중하냐 하면 제가 말씀 들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소유하고 있는 데가 미국 의회, 그러니까 이른바 의회 도서관입니다. 거기는 뭐 아마 전 세계 모든 게 다 그 의회 도서관마저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내 삶의 기록이 수십만 건, 아니 모르겠어요. 더 수백만 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이제 아카이브화되어 있다니. 이게 미국의 저력이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가 가진 돈을 제 삶의 기록에 돈을 많이 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길 중에 잘했든 잘못했든 또는 그래도 보람스러웠던 일과 그래도 후학이나 제자나 자식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얘기, 내 삶의 기록 중에 극히 일부를 여기에 같이 쏟아주시면 이 아카이브가 언젠가는 빅데이터가 돼서 5,000년 역사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모든 삶의 편린들이 그 안에 이렇게 켜켜이 쌓이면 그것이 나중에 누가 어떻게 정리하든 간에 이것은 아주 정말 소중한 자료요, 기록이요, 또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끌어다가 이런 것이 뭐 명심보감처럼 또 사서삼경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무슨 지도자나 또는 훌륭한 사람이나 사회적인 성공을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소시민, 장산이사라도 나는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다. 내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지만 이게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한테 내가 이 얘기는 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이 내 삶의 기록 운동에 동참해 주신다든가 또는 낙도에서 고기 잡아 생활하는 분들도 내가 여기서 살아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좀 도전해 보면 좀 어떠냐 뭐 하는 젊은이에게 주는 말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차원에서 이 운동은 상당히 소중하다. 그런 뜻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감사와 쉐어라는 그 쉐어의 일단이 바로 이 프로그램에 제가 마음으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을 이제 다시 총정리해가지고 차인태 교수님이 인생 평가를 하시면서 이 운동하고 또 어떻게 연계되는지 또 그런 이제 그 소회 또 계획을 또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하고 계속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일을 해 주실 걸로 지금 저희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아나운서 차인태 교수님 인생 뭐 전체를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은 저희들하고 또 우리 국민들하고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또 그런 그 의미, 삶의 의미를 같이 오늘 솔직 담백하게 좀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편에도 장사미사들
이런 분들도 또 같이 인터뷰한 기록들을 같이 내보내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차인태 교수님 진짜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고 오늘 방송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여생이 얼마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날까지 일단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또 많은 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뭔가 어떤 포용, 배려, 또 희망, 용기, 사랑, 배품 이런 긍정적인 단어가 우리 사회에 가득 차기를 또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